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인문학 12번째 수업, 비판적 의료인문학과 거꾸로 의학교육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제목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중에 상당 부분이 거꾸로 교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던 또는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다 건강도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의 수요자인 덕에 이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거꾸로 교실을 경험해 본 학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견해를 종합을 해보면 거꾸로 교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학보다도 오히려 초중고등학교에서 더 유용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적게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 학생은 그 고등학교 때 이걸 해봤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강의형으로 다시 돌아갔다. 왜 그러냐 했더니 평가의 방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평가를 해야 뭐 저 학생부도 작성하고 하는데 이 평가가 어렵다는 거죠. 거꾸로 교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평가 때문에 다시 돌아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평가 방식이 다양한 대학에서는 유익하지만 평가 방식이 인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생각을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평가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그냥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그럼 왜 평가의 방법은 개발할 수 없을까? 더 효과적인 평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학생 중에서 그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평가 방법이 다른 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사례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상대평가가 사라졌습니다. 상대평가가 사라지고 절대평가, 그러니까 패스페일만 평가를 합니다. 패스페일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니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서로 경쟁을 했거든요. 서로 경쟁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을 위주의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업에 나왔었잖아요.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내가 남을 가르쳐 줄 때 가장 잘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서로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목적은 그들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잘라내는 걸 목적으로 한 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줄 세우고 뭐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걸 중심으로 교육이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아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론 고등학교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갔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 새로운 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뭔가 구체적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도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거꾸로 교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것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동시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학교 상황에서의 거꾸로 학습에는 개인적 준비 부족, 시험의 부재, 신뢰성의 문제 등 여러 단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벌을 하거나 뭐 통제를 해서 중고등학교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대학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의학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죠.
지금 어떤 학생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지금 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 똑같은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 우리 풀러닝 거꾸로 교실에 대한 공부를 하는 몇몇 교수님들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 거부하는 교수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걸 거부할 이유를 하나씩 꼭 가지고 있어요. 꼭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전공은 되지만 우리 전공은 안 되라든가, 또는 거꾸로 이거는 중고등학교는 되지만 대학에서는 어려워라든가, 뭐 우리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서 한가하게 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이 거꾸로 교실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강한 거부의식이 바탕이 된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방안이 찾아질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자세가 여러분들을 똑같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수님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이 그걸 거부하겠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건 쉽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역시 계속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장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주장이 옳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교육이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비대면 수업하지 않습니까? 비대면 수업이라는 게 갑자기 온 그 새로운 노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거기 어떤 소그룹 토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식들이 좀 보완돼야 돼요.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토론이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좀 보완된다면 앞으로는 당연히 그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이걸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이유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가 얘기 계속 나왔고요. 이 학생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학생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의지가 중요해요. 근데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억압을 통해서라든지 강제적을 통해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요. 이제는 학생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새 시대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은 아직 그런 자기 생각을 바꿀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학생 질문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 수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계속 과제로 질문을 올리도록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 질문을 찾아내기 굉장히 힘들더라. 그리고 실제로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질문을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거 느껴져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질문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그냥 질문 없습니다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뭐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억지로라도 질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거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게 될 때 그 문제가 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1번, 2번 있잖아요. 1번에서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건 누구나 해요. 자기 의지나 자기 뜻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기 삶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그건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야 질문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기가 소화한 것,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또는 어떤 거는 이건 받지만 저건 못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 강의에서 얘기한 거고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아들인다면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역시 지금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러닝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교실일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하나의 단계가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강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 문제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 문제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거꾸로 교실 같은 경우가 이번 수업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직접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다른 경우 보면은 대개는
아주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과제 평가할 때도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이 문제에서 학생 개인이 드러나는가,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가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싫어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가질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그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질문을 가져야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학생은 공대 수업 같은 경우는 플립 러닝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건 어떤 전공을 가진 전공자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당신 전공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공에는 안 맞아.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어.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의학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의학 내부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의학 전공 교수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문학에는 당신이 하는 인문학에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인문학은 의학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뭐 해부학을 어떻게 거꾸로 교실로 하나 뭐 이렇게 해요. 또 뭐 생리학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의과대학에는 해부학을 거꾸로 교실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교육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의학이 더 적합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고 문제의식의 문제인 거죠.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계속 지적이 있습니다. 의학 과정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공부량이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건 문제 해결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십시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인제의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의대는 의학 교육을 일찍부터 개혁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처럼 그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강의가 없어요. 오후에는 전부 다 학생들끼리 문제 해결하는 식으로 수업이 운영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그럼 무슨 뭐 국가 시험에서 많이 떨어지고 무슨 뭐 다른 대학보다 문제가 실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고시에서 훨씬 더 성적이 좋아요. 그건 벌써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 방식을 꼭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꾸로 교시에 정확히 들어맞는 카테고리는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문제 풀이 방식으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대폭 줄어든 대신에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우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인제의대의 그 국가시험 성적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좋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문학이 실제로 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의료인문학의 교육 성과를 측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측정을 한 연구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그 측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일부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를 보는 건데, 실존에 대한 고민인데, 그걸 부분을 쪼개서 이런 거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평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방식에 있어서 이게 꼭 의료인문학은 아니죠. 의학 전반에 관련 거예요. 의학 교육 전반에 관련된 거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문학적 접근이죠. 꼭 의료인문학이 아니지만 인문학적 접근.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그런 교육 방식.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다 많이 있지만 이 교육에 관련돼서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최후로 바꿔야 나가야 될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적응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생존과 번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화생물학의 정의예요. 진화생물학에서 정의라는 것은, 진화라는 것은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생존을 한 다음에 후손을 퍼뜨리는 게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진화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다수를 차지한 유전자가 주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수가 된 유전자는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거예요. 잘 적응이라는 것은 잘 살아남아서
그 자기 유전자를 또 후손에 퍼뜨리는 것. 그걸 적응이라고, 정의를 거죠. 진화 생물학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교육에 관련 질문인데요. 기초의학, 임상의학, 그 다음에 기초과학, 응용과학이 있는데, 개념을 세분화해서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현재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에서 강조하는 건 갖고 통합,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출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이 학생은 그건 또 중요할지 모르지만 세분화된 그런 지식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건 아니냐 그런 주장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체적으로는 우리 이 사유 방식, 지식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환원적이고 기계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 없이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타적인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항상 이것이 더 중요해, 저것이 더 중요해 라고 선호 관계를 중등도 경등도를 나누거나 또는 배제적인 상호 배제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생각을 해야지 상호 배제적인 또 카테고리 범주를 나눠서 여기 속하는 것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배제적인 사유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의학 연구를 한다고 그럴 때 무슨 우리가 환자가 중심이 되니까 세포 단위에서 또는 분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역시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걸 파묻혀서 우리 인간이 잊게 된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학생은 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긴 했는데 1차적인 생물학적인 생존을 영위하는 생명들과 인간은 구분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구분되는 것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보통 우리가 인간하고 다른 생물들을 구별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이제 그게 구별되는 지점이 크다는 거죠. 인정합니다. 커요. 그죠? 당연히 커요. 그리고 그 가장 크게 구별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나마 가장 큰 거는 전두엽의 진화라고 그랬잖아요. 전두엽, 그 중에서 전두엽. 그래서 어떤 하향식의 신호가 간다는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생물체들은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그런 지향성에 이끌려서 그 행동이 조절되는 반면에 인간은 그걸 일단 전두엽에서 걸러서 다시 하향 신호,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지 않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생명과 인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명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 뿌리는 그 생물들에 있다는 거예요. 생물들에 있지만 생물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생물들과 동등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존하고 번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과 같은 어떤 1차원적인 그런 생명 유지로만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건 뭐냐? 어떤 큰 대뇌를 통해서 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학생은 또 의료인의 입장에서 쓴 것 같아요. 의료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예민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의료인들이 부족한 환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무슨 우리 의료인문에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학생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차원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가 의사 1인당 의료인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많은 건 사실이고 3분 진료 어쩌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의 로드가 많은 것, 부담이 많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러면 의료인 문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물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료인들이 예민해진다.
의료인들이 예민해지는 거에서 문제를 찾는데 그것도 있지만 더 다른 문제는 또 근본적인 다른 문제 따로 있는 거죠. 의료미학, 감시관과 감수성 얘기를 했는데 의료미학의 감수성은 어떤 면에서 힘을 발휘하는지. 감시관은 센서빌리티라고 그러죠. 센서빌리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똑같은 그 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하더라도 감시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캐치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종류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도죠. 민감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받아들여도 어떤 사람 둔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 자극이 훨씬 더 커야 인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의료의학이라는 것도 감수성과 감시관 두 개를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질적인 거고 하나는 양적인 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감각이 없는 학생들로 하여금 바로 의료상 실제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은 실수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설명했을 때는 거예요. 이게 실제 환자가 아니잖아요. 모의 케이스입니다. 모의 케이스를 갖고서 토론을 해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실수를 막죠. 이렇게 해봄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경험해봄으로 해서 미래 상황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수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근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산복합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그리고 거기에 투자 또는 생명보험 산업, 있잖아요. 실비보험 같은데 그런 보험회사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판단뿐만 아니라 그 의료 산업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작용을 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 의료 현장에서 인간성이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현적이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개념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최대한 벽돌을 쌓듯이 많은 지식을 먼저 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도 단계적 사유거죠. 지금은 벽돌 쌓듯이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성찰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식을 쌓는 과정 속에서의 느낌이 중요한 거죠. 지금은 그냥 무조건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어떻게 정리해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식을 축적할 때부터 직접 습득할 때부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지식을 내가 습득한다는 그런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계적인 사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학생은 또 이렇게 했어요. 내가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결과라고 했는데 거꾸로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바꿔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나는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또는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행복에 따라서 행복에 이로운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서 삶을 영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는 건 행복해. 예를 들어서 내가, 뭐랄까, 어떤 얘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이성과 사랑에 빠졌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헤어져 버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되게 사랑이라는 것은 눈이 머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판단하기 전에 그냥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빠져들다 보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도 많이 생기지만, 예를 들면 게임 중독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나중에 그 게임을 통해서 내 삶이 개척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삶을 바꿔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이과 경계 허물기 위해서 융합교육인데, 교수자를 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계의 전반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과 문과의 문제는 여러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기성세대가 오히려 더 심할지 몰라요. 그래서 문과 이과의 벽을 아주 굳건히 쌓아놓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무너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들을 위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명시적으로 융합형, 교육자 양성 사업, 이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점차적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벽이 무너지는 그런 문화적 경험을 좀 조금씩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벽이 두껍고 높았지만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 또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역량,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잠재력은, 똑같은 내용의 작업이 아니라, 그런 활동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발명을 할 수 있는 것, 창의적인, 삶의 방식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잠재력이잖아요. 역량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무슨 뭘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뭘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것. 내가 나무를 깎아서 무슨 의자를 만들 수 있다. 그 역량이죠.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전반적으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잘 다루어서 그걸 또 잘 다룰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대패질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역량과, 그다음에 그거로부터 뭔가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서 삶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건 역량이죠. 그러니까 잠재력이죠. 잠재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잠재력이 모여서, 역량들이 모여서 잠재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역량 그러면, 어떤 능력, 정해진 능력을 의미한다면, 잠재력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감시관은 통접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네요. 인공지능과 감시관. 이거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죠. 그냥 재미있는 발상이죠. 사유양식이죠. 문제가 이런 문제가 너무 훌륭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블랙박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근데 그런 건데, 이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더 아주, 분석해 들어간다면 알고리즘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제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감시관과 AI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AI도 블랙박스이긴 하지만 우리 뇌는 그 이상의 어떤 직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어떤 직관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죠. 그래서 그것이 통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유가 있나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미래 사회에서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미리 강의 영상을 보고 강의 시간에 토론을 하고, 교사는 그것을 도와주는 거꾸로 교실 방식이 보편화된다면 교육자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교육자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또, 이걸 똑같이 이제 의사한테 할 수도 있어요. AI가 전차적으로 확대가 돼서, 의사 역할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설명했죠.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영상의학 같은 경우는 그 판독 능력을, AI가 대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라고 접점면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도 똑같습니다. 교육도, 이런 지식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AI가 또는 거꾸로 교실이라든가 무슨 비대면 수업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대면 관계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은,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거, 교육에서 학생 중심이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의료에서 환자 중심이라는 걸 이해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문장 구조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환자는 객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치료의 대상이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기 때문에 환자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중심을 얘기하는 것은 이 구조를 깨자는 겁니다. 이 구조를 깨서 환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자가 객체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환자가 주체가 되는 주체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환자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가 재편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다 그랬는데 이 학생은 궁금하기보다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그 표정이 읽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적응 규범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거냐 아니면 유전적인 거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포괄적 경험이고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경험이잖아요. 포괄적 적응, 인류의 포괄적 적응.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번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윤리 규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포괄적 적응의 규범이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 개인의 개체의 생존과 번성이 아니라 인간 종 전체의 생존과 번성을 중심으로 짜여진 규범인 거죠. 그래서 포괄적 적응의 규범인 거죠. 여기서 역사가 중요하냐 유전이 중요하냐라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한 유전도 있는 거고 유전을 통한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논리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논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한 30분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전부 다 그런 것. 제가 대답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또 한참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